윤석열 전 대통령 잠시 후 오후 5시에는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낼지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요. 한편 조기 대선 국면 속에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영섭 변호사,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앞서 저희가 이제 관저 모습도 자주 보여드렸는데 5시에 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하는데 지난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틀 있다가 관저에서 청와대에서 나온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기본적으로 관저를 떠나려면 그 경호 관계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희망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탄핵 인용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사실 조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는 게 가능했는데 이번만 하더라도 실제로 여론조사도 그렇고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미리 마치 그 관저로 이동할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든가 그게 좀 낌새가 보여서 소문이 난다든가 그게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사저 이동에 대한 경호 대비가 일단은 진행이 안 되고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며칠 더 늦어지는 상태가 발생을 했는데 근데 대통령의 경호라는 것은 대통령을 위한 경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한 경호입니다. 왜 그러냐면 퇴임 이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밀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분이 테러를 당한다든지 정말 납치라도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경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경호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퇴거를 하는 게 조금 늦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호 준비가 좀 길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행위로 파면을 당해서 아니면 자연인으로 돌아간 것인데 4월 4일 11시 22분부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파면을 당했다는 건 공직자가 아니란 뜻이죠. 이 한남동 관저는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죠. 그랬을 때는 최소한 이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공직자로서 인용이 됐을 경우에 본인이 어떻게 이 관저에서 떠날지 정도는 대비를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했다. 이거는 공사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틀 정도 상간에 이사 준비를 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지나서 3일을 지나서 일주일째 되는 오늘 퇴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정치인을 데려다가 그 관저에서 만찬을 하고 식사를 하고 조리사를 불러서 요리를 해먹고 자기 정치를 했잖아요. 일반인이 그 공적으로 사용해야 될 관저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국민들 어렵게 힘들게 일해서 세금 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국민들의 어려운 세금을 쓰려면 그만한 공직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을 때 쓸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최소한 2, 3일의 이삿짐을 싸는 기간 외에는 나머지 본인이 여러 정치인들과 전환기 씨를 불러서 이런 식사를 제공하는 것들은 이거는 본인 사비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운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관저에서 숙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고급 호텔급이라고 봤을 때는 하루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은 비용을 썼을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최소 1억 정도는 본인이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돌려내놔야 된다. 저는 조금 비정하더라도 국민의 세금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이동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할지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그 구속 취소 이후부터 어쨌든 정치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메시지는 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록 탄핵이 인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위상이라는 게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봐도 뭐 어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대승적인 메시지를 항상 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이제 그게 그 시점이 지금이냐 이거는 좀 디테일한 문제이긴 한데 메시지를 낸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낸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나 그리고 어떤 행동하는 게 그게 그 메시지의 목적을 맞춰가지고 다시 재설정이 됩니다. 근데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의 관심, 특히 보수 지지자들의 관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정치적인 본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지. 난 정치를 떠났지. 이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또 다른 정치인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전직 대통령들도 똑같이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정치적인 파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인사나 아니면 오늘 당장 뭘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도 그 본인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를 할 가능성도 별도의 메시지까지 내놓을 가능성도 어쨌든 있다고 예, 보시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필요하다면.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요. 지난달이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될 때 이동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난 구속 취소에서 구치소에 나오는 정도의 저런 뭐 액션을 하지 않겠죠. 저런 액션을 보인다면은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분은 아직도 망상 속에 사나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탄핵 소추에는 내란 행위를 판단해 달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본인들은 통치행위라고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그거는 통치행위가 아니라 내란 행위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럼 국민들 앞에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염치가 있다면은 국민들 앞에 최소한 반성과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겠죠. 그걸 내기가 쉽지 않으면 정말 자숙하는 모습으로 조용한 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차에 내리지 않고 조용하게 관저로 가는 것들이 통상의 말하자면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 것 같으나 저는 예측컨대 뭐 몇 시간 남지 않았으나 내려서 지지자들이 있다면 또 저런 행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 부분도 뭐 국민들에게 송구한 메시지를 하겠으나 결국엔 지지자들에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라를 걱정하고 청년을 뭐 걱정한다는 식의 이미 관저 정치를 통해서 국민 세금 써가면서 그 관저에서 본인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기에서 공직을 수행했던 거예요. 전환기실을 통해서 나는 감옥 가고 죽어도 좋은데 나라가 걱정이다. 나경원 의원한테는 나라를 위해서 힘써달라. 자격이 뭔데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내란 행위로 파면을 당했으면 국민들한테 머리를 숙여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메시지를 한 번쯤이라도 내는 게 그래도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했었던 사람으로서의 예의와 그다음에 인격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분은 확신범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예. 사저로 이제 이동하게 되겠지만 이 사저 이동하기 전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되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라고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즉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과연 다음 조기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 그것이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벌써 뭐 일부 여권 후보들 중에도 청와대로 복귀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상황, 그러니까 그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또는 이제 용산 관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국민들께서 무엇을 이제 원하실지를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개방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꽤 많은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최근에 청와대 그 방문하는 관광객 숫자가 대폭 늘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청와대가 다시 또 그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청와대를 국민들로 돌려줬던 거 그런 거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였고 지금도.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국가 원수는 상징과 그 의미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정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로서의 대통령, 또 일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면 청와대에 있었던 그런 의미는 주로 이제 국가 원수 최고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후보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무엇이 이제 자기한테 이런 대선 국면에서 유리할지를 보고 역으로 생각해서 공약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청와대가 아마 설사 돌아간다 하더라도 당장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들 몇 개월 동안 공사를 일단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약을 걸고 청와대 복귀라는 공약을 걸고 설사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후보가 바로 그 청와대로 복귀하는 건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돌이켜 보면 그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참 모진 그 상황이 기억이 나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는 공공식으로 끝나니까 청와대 개방을 앞두고 나가달라.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당시에 퇴임할 때 호텔방에서 묵고 갔죠. 하루 빨리 나간 거죠. 네. 아니 하루도 못 묵게 했어요. 네. 윤석열 빨리 정부.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빨리 나가준 건데 본인은 일주일 동안 지금 국민 세금 써가면서 있다가 오늘 5시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용산 이전으로 얼마나 많이 많았습니까? 왜 굳이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에 가서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1,000억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해서 결국에는 용산으로는 다음 정권에서는 가지 않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용산은 가지 않는다. 다만 청와대에 대한 사용 자체는 이미 아무런 어떤 계획이 없이 이 민간한테 개방을 벌이니까 청와대가 갖고 있던 보안과 안보 시설이 다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설립하려면 다음 정권이 조기 대선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청와대를 다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아마 여러 가지 보안 시설이라든지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꾸는 작업을 하고 청와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용산은 잠시 머무르는 장소로는 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종으로 완전히 청와대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임시 용산에 머물다가 청와대에서 그 세종 이전까지의 어떤 기간의 어떤 계획들을 다 수립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세종으로 간다 해서 용산, 청와대, 세종 이런 식으로 아마 다음 정부는 아마 관저라든지 어떤 청와대 시설들을 이용할 것 같다.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 서초동 사저 앞에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가 이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경호를 하게 되면은 경호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서초동 사저에 머물면서 제3의 장소를 좀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처음부터 제3의 사저도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서초동 그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근데 당장 그런 또 그 부지를 구한다거나 또 그런 것들이 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일단은 그 서초동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 전직 대통령이 경호를 하려 그러면 관저 옆에 경호동을 따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동 따로 짓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부지를 확보한 그런 주거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도 이제 단독주택 부지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 서초동 아파트에서 그 지금의 현재 사저에서 쭉 가기는 어렵고요. 근데 사저를 새로운 사저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계시는 사저라는 게 굉장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또 그런 상징성을 고려해서 김해에 있었고 양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어떤 자신의 원래 이제 그 고향 제일 처음 국회의원을 했던 대구에서 이렇게 하셨던 거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느 지역을 그 사저 부지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정밀한 어떤 그 사고 하에서 전략 하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경기 북부 예를 들어 뭐 그 처가가 이제 양평이잖아요. 그 양평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또 뭐 충청에 또 그런 어떤 적이 있으시니까 충청 쪽을 잡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의 다른 부분 조금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쪽으로 잡는 거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각별히 거기서부터 저는 중요한 정치적인 결단이 시작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저의 위치도 각별히 신경 써서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수도권이 거론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따지면은 아마 그 본인들이 사저 매입 비용을 예산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양평 쪽으로 가지 않을까 다들 추측을 해요. 예를 들면은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장모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양평 쪽에 사저 마련을 해서 가는 것들이 맞고 그다음에 파면된 대통령에게 과연 이 사저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는 둘 다 아주 형사 재판을 받을 만한 이 불법 행위들의 혐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내란죄의 형사 재판 위에도 최소한 4-5가지의 형사상의 수사를 받게 됐을 땐 저는 뭐 사저의 의미가 큰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의 배우자 자체도 지금 현재 그동안 거부권을 맡고 있던 내란 특검법이 시행이 됐을 때 과연 사저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뭐 기간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렇게 어떤 위치 자체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서 보면 이 오른쪽은 사저의 모습인가요? 지금 왼쪽에서 왼쪽 다 사저군요. 사저에서 지금 지지자들과 반대자 모두 100m 밖에서 지금 사저부터는 좀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할 수 있다. 앞에 이제 법원이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 집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드리면 이 사저의 부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 집행에 대한 또 논란도 있을 것 같다라고는 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른바 사저 정치를 가동할 것이냐에 대한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대선에 나갈 후보자들을 만나기도 하기도 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모든 전직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해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 책방을 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민주당 정치인들과 만나고 사진 찍고 이런 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저 정치는 해야 되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고민하셔가지고 만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직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직전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또 위상이 있으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보안이나 그 만나서 나눈 메시지들이 좀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4개월간 또 엄동설안에서 그 탄핵 반대를 외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나 고마움 이런 것들도 조금 표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는 한번 정치인이 되면 정치인으로 살다가 정치인으로 그 나머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대통령 정도 되면. 그래서 검사로서 돌아가는 일은 적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전직 검찰총장, 전직 검사가 되셔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이랬던 저랬던 이 보수당인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정치인 대통령으로서 나머지 여생을 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각별히 잘 이렇게 선택되어 가지고 만나고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가능성. 사저 정치 하겠죠. 그러니까 허락도 없이 관저에서도 계속 정치를 했잖아요. 일반인들에서도 했는데 본인의 이제 개인 집에 가서는 뭐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속해서 정치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메시지들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들은 본인도 전한길 씨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있죠. 감옥에 가도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라는 애매한 상황에서 풀려나 있는 것뿐이지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고요. 내란죄는 최소가 무기징역, 최대형이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결국 사저 정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옥중 정치로 바뀌긴 하겠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할 동안 정치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 똑같은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풀려나 있는 동안 본인이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상황을 쥐락펴락 해보려고 노력을 하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저 정치는 제 생각에는 아주 잠깐 동안의 어떤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봐서 헌재의 파면 선고는 형사재판의 내란죄에 대한 확정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옥중 정치 내지 또는 그냥 수감 생활을 할 형편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번에 경선 후보자를 선택할 때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원래 당 대표를 할 때 몇 번의 그 이른바 윤심이 통해서 움직이는 게 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좀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나경원 의원이 가서 만나기도 하면서 좀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 대선 후보자를 뽑는 경선에서 윤심의 향방이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은 아마 대통령께서 어떤 마음에 누군가가 마음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그 경선이 끝나기 전에 공개적으로 뭐 표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옥중에서 서신도 내시고 그리고 옥에서 나오신 이후로도 어떤 메시지를 선거 때마다 주요 선거 때마다 발신은 하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틀의 대승적인 메시지를 발신을 하셨지 아니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런 식으로 발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역대 대통령들이 다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만나는 분들이 있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대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제 외부에 말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해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불가피해요. 하지만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느냐, 누구를 만나서 말했던 게 그게 무슨 뜻이었냐가 이렇게 언론지상에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 갑론을박의 주인공이 돼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정치인으로서 이제 여생을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후에 이런 정치적인 행보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거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윤심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갈 때부터 뭔가 좀 조짐이 왜 나경원 의원을 챙기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간저에 와서 1시간 동안 차담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힘써달라, 고맙다, 수고했다 등등등 얘기를 하고 나서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대선 출마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윤심이 어느 정도 작동을 했다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영역이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놨다고 할 만한 두 헌법재판관들을 권한대행이 월권을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망론을 띄우기 시작하죠. 이런 것도 보면 윤심이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나경원, 한덕수, 그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철우 경북지사에게도 뭐 충성심을 봐라 하는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대선에서의 승리보다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이 따지고 보면은 이 내란의 행위로 있어서의 그 구도상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앞길을 막겠다라는 윤심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지난 그 당대표 국민의힘 선거 때도 한동훈을 막아라. 라고 기억이 날 겁니다. 나경원, 원희룡 출격시켰고 뒤에는 용산이 있다고 얘기가 있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막아야 된다는 어떤 그때의 대통령실과의 대립각이 지금 현재 당내 경선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을 막아서 향후에 국민의힘의 당권을 장악하는 것들을 차단하자라는 어떤 윤심이 읽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본인이 사저 정치를 유지하는 시간 동안은 한동훈이라는 본인이 보기에는 충성심이 없는 그의 어떤 정치 인생을 막으려는 시도들이 계속될 것 같다. 예. 난 그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을 막아라라는 것이 이제 윤심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그 한동훈 후보가 적어도 뭐 확고부동한 최소 2위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물론 여론조사가 전체적으로 뭐 다 정해놓은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물론 캠페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저는 분명히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하지만 현재까지 만약에 뭐 그 한동훈 후보가 1등이다 또는 뭐 적어도 2등이다 이 정도면 이제 뭐 어떤 이야기가 될 만한데 지금 3등 이하부터는 사실은 각각이 가진 그 득표율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이라는 게 다 오차범위 내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인 경우도 있어요. 3위 이하부터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걸 특별히 그 한동훈이라는 후보를 타겟팅해 가지고 어떤 그 출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조금 납득되진 않고요. 특히 뭐 나경원 의원은 저번에도 사실은 그 전당대회 때 좀 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몇 번의 전당대회 때도 사실은 아주 그 고정 지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그것이 이제 번번이 바로 그 문 앞에서 좀 좌절된 적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대권 주자라고 포지셔닝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선에 나오고 캠페인에 참여를 하면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대선 주자라는 이미지를 플러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정치적인 어떤 보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 특히나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는 14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과 또 그 밖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예, 근데 아까 뭐 내란행위 이야기를 하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상당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그 국정마비에 대한 판단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리고 그 여러 차례의 그런 탄핵소추나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느꼈을 그런 고심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과하지 않았냐. 비상계엄 말고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든지 그런 대통령의 다른 권한이 있는데 다른 방식은 찾을 수가 없었느냐. 또 뭐 설시하는 게 이제 야당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도 국헌문란이 목적이 되는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국정마비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그 목적으로 했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친이 쿠데타니 뭐 처음에 비상계엄할 때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그 국정마비 상황 그리고 그 국정마비 상황에는 민주당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게 그 통치행위로서 정치행위로서 과했다 그래서 뭐 탄핵 인용이 된 거를 변론으로 하고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필요한 내란죄로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그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에서 법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고 또 그 밖에 수사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재의 판단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내란 행위가 별거 아니야. 뭐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압박을 받았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뭐 형량이 매우
가볍게 뭐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탄핵 소추안에는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5개의 안 중에는 왜 5개 모두가 위법적이고 헌법에 불합치하고 헌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했냐면 이게 형사적으로 봐서도 헌법상에 이거는 통치가 아니라 내란죄에 준하는 구성 요건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에 내란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사실상 헌재의 판단 자체와 형사재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로 헌재 판단과 형사재판을 같이 받는 대통령 아무도 없었어요. 전두환조차도 나중에 17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에서 그 판단을 받았죠. 내란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헌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이라면 최소 무기징역은 결정한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얘기했던 뭐 공수처의 수사권의 절차상의 문제로 대응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더 죄질만 나빠졌다. 왜냐? 입장을 바꿨잖아요. 입을 맞췄고 김영현 장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검찰 수사받고 법정에서 얘기한 얘기와 헌재에서 얘기한 게 아예 다릅니다.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죄질이 나쁘다고 하죠. 그랬을 때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좀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잠시 뒤입니다. 이제 약 1시간 정도 있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 사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삿짐, 서초동 사저에서 이삿짐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미 많은 시간, 며칠 전부터 이 이삿짐이 대부분 날라졌기 때문에 오늘 크게 많은 이삿짐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보통 이제 청와대 안에도 보통 이렇게 카메라가 자주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이제 직무를 보는 곳이 있고 생활하는 곳이 있고 또 비서동이 또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뭐 요즘에 이제 개방이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이미 용산 한남동에 있는 관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 부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청와대로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문제도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뭐 요즘에 얘기 나온 세종시 얘기도 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되는데 대통령의 집무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 세종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또 굉장히 그 서울에 있는 많은 또 공무원들이 다시 또 세종에 거꾸로 또 역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 이제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기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용산은 원래부터도 뭐 그 한미연합사령부나 아니면 국방부나 이런 보안이 필요한 그런 그 수요가 있는 그런 조직의 업무 용처로 사용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업무 용처로 대처하는 게 충분히 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다시 돌아갈 거냐, 안 돌아갈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그 청와대는 뭐 하루라도 빌 수가 없으니 굉장히 내부가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사나 보수 수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거는 역대 정부에서 이 청와대의 노후성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도감청 방지라든지 아니면 경호 안전이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설비를 뭐 굉장히 좀 개선한다는 차원으로 그리고 그런 연장선에서 후보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그런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용산이냐 청와대냐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편의성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명백히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실까? 네. 아니면 그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청와대의 어떤 영역을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그 개방 영역을 저번보다는 더 그 넓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너무나 어려운 정무적인 판단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후보 캠프마다 후보들마다 어떤 그 뭐 공약의 관점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원래 청와대 나오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 청사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고민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들이 있었고 광화문 청사 쪽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뭐 주거를 하시거나 또 거기에서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경호 때문에 불편을 심각하게 드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못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 이전이라는 부분들을 뭐 지방분권과 더불어서 했던 네. 것이고 지금 행정 도시로서 이제 세종이 기능을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세종으로 가는 것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진행되던 차에 이게 갑자기 용산으로 간 겁니다. 근데 용산으로 왜 갔을까? 그 당시에 다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가 청와대 안 가는 게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왜 하루도 못 가지?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너무 급히 옮겼고요. 또 지금 결과론적으로 돌이켜보면 국방부와 용산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내란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국방부에 털어간 게 이런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런 비상계엄을 통한 독재 정치를 하려고 했던 생각이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용산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의 상징이 용산이 너무 강합니다. 내란과 계엄의 그런 아픈 역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청와대를 보안 시설을 더 보충하고 어떤 개방할 부분은 개방하고 그다음에 업무 볼 용도들은 업무를 보면서 조금 더 비치와 여러 가지의 그 이 설계 자체만 손을 본다면 한두 달 안에 청와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용산은 살짝 스쳐갈 수는 있으나 올해는 아니고 결국 청와대에서 이 다음 정부는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종이전이라든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음 국정 과제들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지금 뭐 퇴거를 앞둔 한남동 관저 앞에 지지자 집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광화문에서도 항상 이제 주말만 되면 찬반 집회가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4월 4일 선고 이후에는 약간의 줄어듦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이 선거 조기 대선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더 두 개로 나눠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들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관저 앞에 사저 앞에서도 100m 떨어진 곳에 많이들 모여 있는 모습이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 유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은 할 수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탄핵될 때 국민은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8대 0으로 하면 통합이 된다라고 해서 8대 0으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진짜 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대 0으로 했지만 통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분열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옳다, 나쁘다, 좋은 방향이다, 안 좋은 방향이다 이걸 지금 따질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탄핵 결정이 났지만 그러면 이 탄핵을 인용하는 쪽과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납득이 되는 거냐? 그 납득이 되기에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저는 더 안 좋다고 보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재판의 진행에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로 그 노이즈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또 절차 지적이나 항변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사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뭐 초시계를 가지고 잰다든지 아니면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든지 이런 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그런 불공정성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라는 쪽이 이것을 쉽게 납득하고 아유 뭐 내용 보니까 잘 고심해가지고 판단했겠네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판결문도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은 그 법학이라는 게 저는 뭐 공대 출신, 이과 출신이지만 법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기계 부품처럼 수학처럼 아주 논리적인 게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그 법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정성과 정확성입니다. 근데 약간 그 지금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수필가가 수필을 써놓은 것 같아요. 약간 감성적인 그런 글이에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글이라 보니까 이것이 그 감성이 나하고 맞으면 그건 참 좋은 글이네요 이렇게 되지만
그 감성이 나하고 다른 감성이면 그런 건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굉장히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기계적이고 로봇 같은 수학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 이거는 참 반박은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데 너무 감상적으로 썼어요.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돌이켜 보면 이게 과연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국민 통합이라는 게 뭐 통합합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싸우지 말고 극단 정치를 우리 청산하죠. 그런데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실천하고 말로써 희생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 박근혜 전 탄핵 당시에도 동아면세점 앞에서 정광훈 씨를 필두로 해서 어떤 이 탄핵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 그리고 뭐 옥중 뭐 투쟁이다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독서를 끊임없이 날렸던 세력들은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파면에 이르렀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국정의 일상화를 통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들이 저는 이를 불복하는 듯이 보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진보 진영에서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결자 해지죠.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파면에 이르렀으니 그 배출한 대통령을 대신해서라도 진심 어리게 사과하고 행동을 바꿔가는 것들. 그게 저는 조금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변호사,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